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3일 연속 최다치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환자보다 나빠지는 환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의료 대응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면서 일상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의 가족이 첫 확진된 뒤 지금까지 2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 한 명씩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검사 범위가 확대가 되거든요. 돌파감도 많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68명.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증가한 47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400명대 후반에 다다랐습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11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 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는 다음 주 수능이 끝나고 연말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새로운 길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고비와 마주할 수 있다며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은 우리 모두가 물러섬 없이 지키고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은 73.1%로 높은 편이지만 비수도권은 36.3%라 병상 배정을 조정할 경우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동시에 환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최근 확진자 중 절반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거나 백신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입니다. 정부가 아이들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고 요양병원 종사자는 코로나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생 2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하루 평균 22.4명이 발생했는데 11월에는 첫째 주에만 51.3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교직원이나 가족들로부터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빠릅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에도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해선 백신을 맞아달라고 적극 권고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이 30.5%로 성인에 비해 훨씬 낮은 점을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권고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7곳에 준중 환자 병상 확보 명령을 추가로 내려 52개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이상 반응 중 하나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입니다. 특히 30세 미만 남성 또 모더나 접종자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확진됐을 때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박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12에서 29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심근염 이상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0만 명당 발생 빈도가 모더나는 131.6건으로 화이자 26.7건보다 5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측도 연구 결과를 인정하면서 다만 모더나 백신 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추가 접종 사례에선 심근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심근염과 심낭염 이상 반응은 163건, 100만 명당 발생 빈도는 모더나 6.6건, 화이자 5.5건 등 0.001%에도 못 미칩니다. 20대 남성 사망자 1명이 심근염 이상 반응을 인정받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로 2주 안에 호전돼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환자의 심근염 발생 빈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는 4명 중 1명, 사망 환자는 절반 이상에게서 심근 손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 걸렸을 때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다고. 정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이상 반응 사례들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심근염과 심낭염 이상 반응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의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독일에 서버를 둔 전산망이 10시간 넘게 멈추면서 일일이 손으로 써서 티켓을 발급해 주다 보니 주말 이용객이 몇 시간씩 발이 묶였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 진에어 탑승 수속 창구 앞에 꼬불꼬불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예 줄조차 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의자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잠시만 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너무 길어서 드시고 못할까봐. 저한테 경우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빨리 가야 돼요. 오전 6시 반부터 국내 저비용 항공 진에어의 여객 서비스 전상망이 갑자기 전면 마비됐습니다. 발권 기계도 무용지물이 됐고 창구에서도 수작업으로 수속을 밟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 봐요. 이게 뭐 6.25 때 뭐 이런 건가? 탑승구 가서 그러니까 뭐 옛날 버스처럼 빈자리에다 이렇게 좌석을 안내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정됐던 진에어 항공 126편 거의 전부가 지연 출발했는데 42편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넘게 늦게 출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내도 없어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몇 시쯤 출발이 되냐고. 전국 10여 개 공항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 예정이던 국제항공편은 8시간 만인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이륙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매사인 대한항공 항공기 10편이 오후부터 임시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이번 전상망 마비는 독일에 있는 회사 서버 방화벽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는데 10시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겨우 복구됐습니다. 진에어 측은 고객께 사과드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 탑승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시간에서 2시간 지연은 운임의 10%, 2시간에서 3시간은 20%, 3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최대 항공료의 30%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진에어 전산망이 복구됐다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제주공항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혜진 기자,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저는 제주공항 출발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진에어 카운터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용객들이 항공편을 알아보느라 줄을 서 있는데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으로 옮겨 제주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혼잡이 극심했던 오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용객들이 항공기에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진에어의 여객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오늘 오전 6시 50분에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행 항공편부터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6시 40분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여기서 6시 50분부터 갑자기 막 여기 키오스크랑 막 갑자기 예약이 안 되더니 이제 다 여기로 몰리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제가 한 몇 시간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자동 발권기까지 모두 먹통이 돼 항공사 직원들은 수기로 탑승 수속과 수화물 처리를 진행했는데요. 오전 시간대엔 1,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평균 2~3시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발권을 기다리며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느라 분주히 검색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사람이 몰리는 금요일인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도 지금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티켓팅을 지금 수작업을 한다는데 방송을 해서 그 시간대별로 티켓팅 장소로 모이게 하면 이 좀 승객들이 좀 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냥 지금 3시간째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발권 작업 등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몇 시간 동안 비좁은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놓고서는 한 90%를 태워놓고서는 2시간을 출발을 안 하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지금 미퇴동공에서 이쪽은 지금 아우성인데 어떤 대안도 없어요. 오후 4시 40분에야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지연 운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6편의 항공편이 제주를 출발할 예정인데 모두 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주자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청년층과 교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이재명 후보는 국회 앞에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이름 붙인 버스에 탔습니다. 매주 사나흘씩 8주간 메타버스를 타고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이 후보가 첫 순회 지역으로 선택한 곳은 부산, 울산, 경남. 울산 중앙시장부터 찾은 이 후보는 인파 속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청년 상인이 일하는 점포를 방문해 젊은이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일부터 이게 차 받고 야외 생활 좀 해야 돼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상인. 신발 가게와 전통 과자 상점도 들러 장모와 아내를 위한 물품을 지역 화폐로 산 뒤 울산시 의회로 이동해 지역 청년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미국의 최연소 상원 의원인 오소프 의원과 만나 한미동맹 성과를 강조하며 북핵 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이 전쟁을 또 이겨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의 경제적 지원 협력 덕분에 오늘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늘도 있었다며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고 결국 분단과 전쟁의 원인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 측은 오소프 의원이 한미일, 특히 식민지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어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한 중인 미국 관료와 의원들을 만나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는 등 외교 일정에 주력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각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계 입문 뒤 처음으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며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이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을 제시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종전선언은 안보만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대북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4자나 6자 회담보다는 남북미가 상시적으로 논의할 3자 회담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현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외교 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실종돼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국익에 부합하게 협력하면 해결될 거란 낙관적 전망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평생 검사를 했는데 외교를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검사 시절부터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고 독서 등을 해왔다며 정계 입문 뒤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에 총리 공관에서 본인을 포함한 11명이서 식사를 해서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책임자인 김 총리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김부겸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들을 초청해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 총리를 포함해 모인 사람은 모두 11명. 수도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인 10명을 넘겼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뭐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자신을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했지만 친구 1명이 예정에 없이 배우자와 함께 오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왔던 방역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총리는 모임 전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PCR 검사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과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김 총리를 비롯한 동석자 11명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유류세 20% 인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알뜰 주유소나 직영 주유소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160원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영 주유소들의 경우엔 실제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인하액을 반영한 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 주유소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만 보세요. 네, 됐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좀만 당겨주세요.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1,614원. 어제보다 164원 내렸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20%를 모두 즉시 반영했습니다. 내외경에서 찾아봤는데 제일 저렴한 편이라서 왔어요. 지난주에 넣었는데 아까워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가격이 눈에 띄어서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왔어요. 중형 승용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10,000원 정도 싸집니다. 가득이요? 원래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이 정도 넣는데요. 그런데 이제 짜니까 가득 넣고 여기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유류세 인하를 즉각 적용한 곳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한 알뜰 주유소 그리고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입니다. 나머지 80%가 넘는 주유소들은 재고가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42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재고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또 소진이 돼야지 또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정부는 자영 주유소도 가격을 빨리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공범 이모 씨는 영장을 피해 한 달 넘도록 도망 중인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조직적인 시세 조정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 김 씨가 이른바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에 나선 지 1년 7개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권 회장이 회사 내부에 호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허위 주문을 내는 등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3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에게서 10억 원 상당의 주식 계좌를 넘겨받은 공범 이모 씨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달아나 한 달 넘도록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김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밝힐 핵심 피의자인데 검찰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잠적 상태가 길어지는 겁니다. 지난달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팔아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시점의 내역뿐이어서 의문은 여전합니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역시 도이치 전직 임원과 같은 IP 주소로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라인 펀드를 팔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수익을 장담하다가 1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불러온 증권사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제재 대상이 됐고 이 펀드 판매를 결정한 가장 윗사람들은 책임을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입니다. 라인펀드의 부실을 숨겨주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 지점을 폐쇄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 지점 한 곳에서만 1조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 그리고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증권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에 과태료 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사장들의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들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어 금융권 재취업을 3년에서 4년 동안 금지하는 중징계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융위는 징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연임을 위해서 자기 실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사모펀드처럼 이익구조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 압박식 판매를 했는데 CEO는 징계는 해를 넘긴다. 증권사들 외에 라인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 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 연속 보도. 오늘은 판교 신도시의 실상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복지 정책의 슬픈 현실을 고발합니다. 100% 공영 개발을 한 판교 신도시의 임대주택에서 서민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거복지 정책이 실패하는 사이 누군가는 몇 조 원의 엄청난 돈을 챙깁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벨트 땅을 LH가 강제 수용해 2만 5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판교 신도시. 분양을 불과 사흘 앞둔 2005년 6월 17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분양 절차를 중단시키고 주택공사가 모든 걸 주도하는 100% 공영개발을 선언한 겁니다. 공공이 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곧바로 건설사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강남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놓고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획은 얼마 못 가 후퇴했습니다. 전체 2만 5천 세대 가운데 29%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알아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라고 매각했습니다. 임대주택 가운데 장기 임대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10년만 임대한 뒤 다시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임대주택도 3분의 1은 민간 건설회사 4곳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전체의 40%가 또 민간 건설사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속속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줄줄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니까 문 여니까 와갖고 이거를 이제 강제로 붙이고 갔어요. 이들이 쫓겨나는 건 10년 사이 폭등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판교 20평대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집값이 뛰면서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할 분양가는 7억 원이 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들이 감당하기엔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10년 되면 이게 내 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나라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10년 전 빌려서 낸 임대보증금은 1억 9천만 원. 당시 분양가와 맞먹습니다. 매년 오르는 임대료도 꼬박꼬박 냈고 심지어 청약 자격도 10년간 제한당했습니다. 기회비용을 박탈당했습니다. 10몇 년 동안의 인생을 빼앗은 약탈입니다. 10년 임대 뒤 분양 전환. 이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보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공기업이 직접 개발했으니까 주거도 보유하는 장기 공공주택으로 가는 것, 판교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이득을 봤을까? LH와 민간건설사 4곳이 분양 전환으로 얻는 시세 차익은 LH 1조 1천억 원, 민간건설사 4곳 1조 원, 합쳐서 2조 1천억 원입니다. 판교 분양에 성공했던 1만 3천 세대의 아파트 주인들이 얻은 시세 차익은 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이 강제 수용한 땅에서 정작 서민들은 쫓겨나고 공기업, 건설사들 그리고 분양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번 셈입니다. LH는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분양할 때 이익을 남기고 그 민간 기업은 또 그 땅을 받아서 또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주택가격이 올라서 또 이익을 남기고 집을 둘러싼 다단계가 LH, 민간기업, 그다음에 수분양자. 100% 공영개발을 선언했지만 판교 아파트 2만 5천 호 가운데 지금도 공공소유로 남은 건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수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두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돌고 있다면서 당시 병원 이송 사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와 불법 선거 운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낙상 사고 당시 119 출동 녹취록입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54분.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걸어 빨리 구급차를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는 구급대원 질문에 아내가 토를 많이 하고 얼굴이 좀 찢어져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답합니다. 당시 자신의 신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 화면에는 이 후보가 모자를 쓴 평상복 차림으로 구급차에 실리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고 간이 침대에 누운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같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분당 소방서가 작성한 구급 활동일지. 출동 당시 환자가 누운 채 구토와 어지러움, 설사 증상을 호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왼쪽 눈 부종, 2cm의 열상이 확인됐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의식을 잃었고 이때 얼굴 왼쪽 눈 부분을 부딪혔다는 환자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진료 기록에도 실신했다, 팔이 저리면서 힘이 빠졌다, 설사를 했고 체한 느낌이었다는 말이 동일하게 기록됐습니다. 관련 추정 진단인 급성 위장관 염에 대한 약물 처방, 그리고 일시적인 의식 소실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담당 의료진에게 권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런데도 김혜경 씨의 부상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후보와 후보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이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본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는 당시 대원들은 훌륭한 공직자였다며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순탄치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지만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한다면서 사실상 전권을 달라는 입장이다 보니 윤석열 후보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한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노태우 대통령한테 경제수석 들어갈 적에 그때도 내가 확실하게 문서로다가 이렇게 허실되면은 나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시오네 그런 거예요. 전권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선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을 다 달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을 거론하며 윤석열 캠프 중진들의 물갈이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을 원톱으로 세워야 한다며 윤 후보가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이에나 파리떼들이나 통칭들은 본인들의 이해 영달을 추구하는 무리들의 이해 영달을 위해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는 후보가 오롯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야말로 파리떼라며 당장 물러나라는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인사를 빼라는 요구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윤 후보의 성향상 전권을 달라는 김 전 위원장 요구를 받아주기 힘들 거라는 전망과 대선 승리를 위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중으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거대 양당의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째를 앞세운 노동자 우선의 공약을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에 강점이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차별화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 체제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제정된 지 68년 된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이들을 포괄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관계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대표 공약인 주 4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주 5일제 정착도 7년이 걸린 만큼 사회적 합의부터 시범 도입, 구체적 입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최소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보완책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 인터넷 TV 서비스 업체를 찾아
K 콘텐츠 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성 정치권은 기술 이해도도 부족하고 세계적 흐름에도 둔하다며 양대 정당 후보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더라고요. 동굴 안의 개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리가 없잖아요. 제3지대 김동연 후보도 캠프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기존 정당 후보들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득권 정치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60% 이상은 플라스틱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옷을 버리는 게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긴데요. 의류 폐기물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헌옷 얼마나 많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친환경적인 대안은 없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옷 수거업체 직원이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에 의류 수거함을 엽니다. 헌옷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3일 전에 오셨는데도 지금 또 이만큼 찬 거네요. 예. 이제 평일에는 약간 작고 주말 지나고 나면 많습니다. 버려진 옷들이지만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옷들은 없습니다.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 운동화도 나왔습니다. 제법 상태가 멀쩡한 고가의 수입 핸드백도 버려졌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명품 같은 것들도? 예. 서울 쪽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헌옷 수출업체. 헌옷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거된 헌옷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출업체로 모입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톤에서 20톤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는 솔직히 뭐 어떻게 구분하기 힘드네요. 수거된 헌옷들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멀쩡한 옷들입니다. 이 두툼한 외투는 당장이라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고요. 이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기능성 의류도 특별히 손상된 곳은 없어 보입니다. 헌옷들은 다시 종류와 상태별로 나누어져 압축 포장됩니다. 이 업체에 들어오는 옷 중 90%가량은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소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0만 톤가량의 헌옷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년 30만 톤 이상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남아로 수출해 그 나라 사람들이 입으면 재활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활용 옷도 결국에는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버려집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환경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옷의 60% 이상은 플라스틱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추나 지퍼 같은 부자재도 많아서 플라스틱 성분만 따로 분리해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입지 선정이나 사업 허가 등에서 불이익이 크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단순 분류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입지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좀 법이 잘못돼 있다는 거. 필요한 만큼 옷을 사입고 최대한 오래 입는 게 최선이지만 헌옷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 건축자재 생산업체는 헌옷과 버려지는 섬유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명이 일반 건축자재보다는 훨씬 좋고 전기세가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 정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열도 되게 좋고. 안 입는 옷을 다른 사람과 바꿔 입는 이 교환 행사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많이 사고 많이 안 입고 많이 버렸죠. 자주 안 사려고 노력은 해요. 또 있는 옷을 되게 오래 입으려고 하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 의류 기업들의 영업 행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의류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료부터 그런 순환이 가능한 것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석탄 퇴출 합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유엔 기후 총회가 폐회를 앞두고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지구 온도가 3도 올라서 세계 50개 도시가 물에 잠길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막 도시 두바이의 빌딩 저층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주택들도 물에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이고 싱가포르는 마치 수중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3도 올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8억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More than 50 major cities on the coasts worldwide will face situations requiring either unprecedented defense or requiring abandonment. 그나마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구가 멸망한다며 시위대는 각국 대표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화석 연료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We are very alarmed at what is happening here because in a number of provisions across the board they are working to weaken and block the text. 또 인도 등 22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국 대표들은 공동성명 문구를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고 벌써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 간 다툼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오용 우려가 있다는 기사들도 나옵니다. 정말 층간소음 분쟁에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나 문자를 수차례 보내거나 집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 범죄로 입건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첫 구속된 20대 남성은 전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직장 앞을 서성인 경우입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3주간 스토킹 신고는 하루 평균 108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4.5배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 신고에는 층간소음 등 각종 개인 분쟁 관련 신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 도장을 찍으라며 조카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온 이모 부부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 집에 찾아왔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죠. 적으로 찾아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드렸고. 제주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고소를 당한 A씨가 동료의 차량과 집 앞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놨다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이처럼 이웃 간 분쟁이나 채권 채무, 업무 관계 분쟁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남용 또는 오용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러 몇 번 올라갔는데 스토킹이라며 신고를 당하면 가해자로 처지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상에 어떻게 보면 남용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정의 부분을 좀 손질을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결국 어떤 행위가 스토킹 범죄인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경험과 판례가 쌓이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쌓일 때까지 논란만 벌이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란 당초 취지에 맞도록 법의 보완 가능성을 늘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에 마스크 1,0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통큰 대표가 있는데요. 경찰, 군부대 등에도 마스크 7천만 장을 기부한다고 홍보를 해서 기부천사로 불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스크들을 만든 업체들이 수십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무역회사 대표라는 박모 씨의 마스크 기부를 환영하는 행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부를 약속한 마스크는 무려 1,000만 장. 서울 시민은 무조건 마스크를 사지 말라. 서울시에서 전량을 매일같이 쓸 수 있게끔 기부를 해드리려고. 통큰 기부에 시장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올리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전달된 마스크는 250만 장뿐인데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에게 대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다른 지자체와 군부대 등에도 모두 7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한다고 하고 물건만 가로챘습니다. 피해를 본 마스크 공장은 최소 30여 곳입니다. 피해 업체의 공장입니다. 박 씨의 요구에 맞춰 설비까지 바꿨지만 납품을 하지 못해 이렇게 기계는 멈춰 있습니다. 마스크 4천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넘긴 이 업체는 박 씨의 추가 구매 약속에 시설까지 늘렸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정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의 한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후회는 스럽지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죠. 또 다른 업체 역시 무려 26억 원어치 마스크 4천만 장을 박 씨에게 넘겼다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외상거래 안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무슨 계약서 같은 거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몇십억 전, 몇천억 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최소 70억 원.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은 기부천사의 민낯이란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마스크 업계가 이제 조금 이제 공급 과잉 되다 보니까 어떤 판단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씨는 수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해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뿐이고 곧 돈을 주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놀이터에 놀러 온 다른 아파트 아이들을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죠. 주민들이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입주자 대표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아파트 홍보가 돼서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이 대표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초등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한 입주자 대표. 주거 침입이라면서 관리실에 데려가 경찰과 부모가 올 때까지 30분 동안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주거 침입 대상자가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럼 경찰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거야. 파문이 커지자 주민들이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독단 행동으로 MBC 뉴스 등의 인터뷰까지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아파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피해 아동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죠. 제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분노가 차오르신 거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단지 곳곳에 걸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건데 너무 야박하게 할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입주자 대표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보자마자 억울하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터뷰한 내용이? 근데 그날도 엄청 화가 났는데요. 그러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장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만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규정이 있으면은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다는 현수막에 대해선 오히려 아파트가 홍보된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다가 토요카드를 100개를 달아도요, 저는 안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홍보만 되는 게 뭐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홍보가 된다고요? 홍보가 된다고 봐요. 주민들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대표를 절차를 거쳐 조기 해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분화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출된 화산재만 100억 세제곱미터가 넘었고 축구장 950개 면적에 달하는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9월 50년 만에 폭발한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아의 화산. 2달째인데도 맹렬하게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집과 농장을 파괴하며 해안가 절벽까지 흘러간 용암은 바다와 만나 유독가스까지 분출합니다. Quiero pensar que sí, pero la verdad es que ya va pasando el tiempo y no se ve que aparezca nada, pero tenemos esperanza. Es una de las que perdimos, que es la que vengo arreglando un tema ahí. 현재까지 분출된 화산재는 최소 100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주택 지붕이며 도로며 섬 전체가 새까만 화산재에 파묻혀 사막처럼 변했고 끊임없이 날리는 화산재 탓에 우산 없이는 외출도 어렵습니다. Muy mal, una sensación muy mala. Yo ahora he salido con el paraguas, con las gafas, con la mascarilla. 섬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바나나와 아보카도 농장도 화산재에 덮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글대는 마그마를 머금은 화산탄이 산비탈을 빠른 속도로 굴러다니는 위협적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집을 잃은 섬 주민 7천여 명이 대피소와 캠핑카 등에서 터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기 드문 광경을 보겠다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What happens here, not everyone is seeing. And for us to spend here a night, we spent here like maybe 12 hours. It was a very amazing experience.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까지 관광을 홍보하는 망언을 해 여론의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화산활동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데다 분화구가 일부 붕괴하면서 용암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 피해 지역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충남 천안의 하천변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지역 농가로까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제한을 비롯해서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안 지역 최대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들이 머물고 있는 하천 바로 옆 도로와 교각 등에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소독액을 뿌립니다. 방역당국은 환경오염과 철새가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의 도로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농가로 AI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가 큰 철새 도래지의 방역을 강화한 것입니다. 도래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축산 농가 부근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에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소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바깥 부분은 물론 운전석 등 차량 안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된 야생 원앙에서 고병원성인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과 오리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 내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인 접촉 차단하고 일단 질병이 발생 안 해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바람이죠.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천안과 아산에서는 123개 농가 237만여 마리의 분변 반출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나주 소재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이런 하얀 눈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특히 야생화 천국으로 유명한 한백산의 풍경은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데요. 먼저 찾아온 겨울 풍경을 이하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도화지같이 새하얀 설경 위로 아침 해가 물들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닷속 산호가 산 위에 뿌려진 듯 강풍이 빚어댄 산고대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솜처럼 몽실몽실 눈꽃이 만개했습니다. 태백산에서 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일대의 설경이
탁 트인 하늘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해발 1573m 한백산 정상입니다. 한백산이 이렇게 새하얀 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추위가 매섭지만 등산객들은 눈 내린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한백산을 찾았습니다. 올라오니까 그 검은 건 싹 가리고 하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 백색에 깨끗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얀 눈꽃과 상고대를 친구 삼아 산길을 걷다 보면 산행의 고단함도 모두 잊혀집니다. 너무 좋아요. 온 세상이 새하얗고 순백의 세상으로서 때묻지 않으세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지나 순백색 옷으로 갈아입은 한백산이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나게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번 한 주 많이 추우셨죠?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는 추위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1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은 13도, 일요일에는 1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제주 산지에는 25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그 밖에 내륙 산지도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산행 계획하신 분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안동 영하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제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비 소식은 없겠고요.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도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